자, 오늘 3월 21일이고요.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배경 관련 속성들입니다. 통칭 백그라운드 속성이라고 다루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들이 쭈르륵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건 백그라운드 컬러예요. 어떤 태그 배경의 색깔을 지정하는 건데, 이 속성은 여태까지 몇 번 아름아름 봤었죠. 그 다음에 배경의 이미지를 지정하는 속성이 있는데, 백그라운드 이미지부터 여기까지는 세트예요. 배경 이미지를 지정했을 때 나머지 것들을 선택적으로 보는 건데요. 일단 URL 괄호 열고 이 안에다가 파일 경로를 지정하시면 돼요. 따옴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CSS를 적용할 때 이론을 볼 때는 HTML 파일 안에 스타일이라는 태그 안에다 넣고, 약간의 응용된 스타일을 볼 때는 CSS 파일을 외부로 뺐죠. 기본적으로 이미지 경로가 스타일 태그를 쓸 때는 HTML 파일을 기준으로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데, 만약에 외부 CSS 파일에서 명시할 때는 CSS 파일 기준으로 경로를 지정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같이 살펴봅시다. 백그라운드 리피트는요, 배경 이미지의 반복 설정이에요. 내가 배경을 적용하고 싶은 div가 이만한데 여기에 지정할 이미지가 요만하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다 반복해서 채워요. 그래서 왜 욕실 같은 데 보면 타일 깔잖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타일 이미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반복 특성을 가로로만 반복할 건지 아니면 세로로만 반복할 건지, 가로 세로 다 반복할 건지 반복을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옵션이에요. 기본값은 리피트예요. 가로 세로 반복, 리피트 X는 가로축으로만 반복, 리피트 Y는 세로축으로만 반복, 노 리피트는 말 안 해도 알겠죠? 반복 없음.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는요, 스크롤에 따른 배경 이미지 처리입니다. 기본값은 스크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배경을 이렇게 걸어요. 웹페이지가 스크롤이 되면은 배경 이미지랑 박스랑 그냥 같이 올라가요. 근데 픽시드라고 걸면은 이 박스가 스크롤 돼도 배경 이미지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스크롤 하면서 이미지가 가려졌던 게 살짝 이렇게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페이지들. 그런 거 만들 때 쓰는 효과예요. 이따가 예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는 지금 여기 이미지가 있는 게 div 태그고 밑에도 div예요. 배경 이미지를 걸어도 스크롤해도 배경이 안 움직여요. 마치 위에 한꺼풀 층이 져진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은 이런 느낌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태까지 보던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도 오하죠.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배경 이미지의 위치예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div 태그가 이만한데 배경 이미지가 조그맣다 라고 하면은 왼쪽에 붙일지 오른쪽에 붙일지, 상단에 붙일지 아래쪽에 붙일지, 아니면 가운데에 붙일지, 그런 것들을 레프트, 라이트, 탑, 보톰, 센터 혹은 픽셀 값으로 설정하는데, 픽셀 값은 조금 이따 따로 설명할 거고요. 요거는 이따가 그 전에 미리 한번 나올 거예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배경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해요. 가로 크기, 세로 크기. 픽셀 단위 값으로 주면은 배경 이미지 크기를 절대값으로 설정하고요. 퍼센트는 요 박스 크기 기준으로 상대. 근데 실제로 쓸 때는 커버나 컨테이너를 먼저 주로 써요. 박스가 이만한데 배경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이만하다. 그러면은 커버라고 하면은 가로를 먼저 맞추고 세로는 비율에 맞게 쪼개요. 비율에 맞게 잘라요. 그 다음에 컨테인이라고 하면 세로를 먼저 맞추고 가로축으로는 비율에 맞게 잘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요 비율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는 특성입니다. 이따가 눈으로 보면 바로 알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는
위에서 설정한 모든 속성들을 공백으로 구별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지부터 여기까지 세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명시할 때 쭈루룩 들어가는데 세트로 처리할 때 컬러도 같이 쓸 수 있거든요. 얘네들 전체를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에서 띄어쓰기로 구별해서 순서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불필요한 건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그 5가지, 6가지 중에 6가지인데 5가지라고 적었네요. 요것 중에 색상만 넣고 싶다. 나머지 생략해도 되죠. 그럼 여기에 백그라운드 하고서 색상값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예제에 백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가 그냥 구별 없이 쓰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배경 이미지의 속성부터 봅시다.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미지라는 게 넓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폭이 늘었다 줄었다 해도 이렇게 다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드린 자료에도 img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이 폴더를 HTML 파일이랑 같은 위치에 놓으시고 이 안에 보시면은 bg.jpg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얘가 보시면은 빨강색에서 까만색으로 색깔이 점점 변하게끔 색칠을 해놓고요. 가로 넓이는 1픽셀이에요. 모니터의 한 점이라고요. 되게 조그맣죠? 이거를 자 1번 예제 이제 들어갈게요. 바디 태그 안에 백그라운드를 거는데요. 자, 아까 이미지가 되게 조그만 거였죠? 배경 이미지는 그냥 깔면 자기가 적용될 대상 영역, 바디 태그에 걸었으니까 화면 전체잖아요. 이 전체를 놓고 보면은 가로, 세로 다 반복해서 채워져요. 여기서 백그라운드 리피트를 리피트 X라고 넣으면은 가로축으로만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밑에 나오던 게 없어진 거죠. 리피트 Y라고 하면은 세로축으로만 반복할 건데 되게 조그맣게 보일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살짝 색깔 바뀌는 거 보이세요? 여기 1픽셀짜리니까 요만한 거예요. 이거를 가로축으로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럼 1픽셀짜리 이미지가 계속 연속적으로 찍히는 거죠. 자,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 픽시드.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 제가 임의의 div 태그를 하나 넣을게요. 임의의 태그를 하나 넣을게요. 자, 이렇게 h1 태그 하나 놓고 스타일로 이 녀석의 높이를 10,000픽셀 정도 놓을게요. 그러니까 높이가 되게 커졌으니까 스크롤이 될 거 아니에요.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를 없애면은 스크롤된 배경이 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를 픽시드라고 주면은 스크롤이 돼도 배경은 그대로 있어요. 고정돼서 위치에. 이게 어테이치먼트 속성. 픽시드 말고 스크롤이라는 값이 또 있는데 스크롤은 아까 처음에 봤던 거랑 똑같아요. 스크롤돼서 움직인다. 근데 아까 이거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도 스크롤이 기본 적용이었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는 픽시드를 줄 게 아니면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포지션 라이트 탑. 이거는 리피트 속성을 노 리피트로 바꿔봅시다. 자, 이미지가 너무 조그만해서 안 보이니까 이미지를 좀 조그만 걸로 잠깐 바꿔볼게요. 그래도 좀 눈에 보이는 걸로 바꿔볼게요. 자, 노 리피트. 그냥 리피트라고 하면은 싹 다 반복이에요. 타일 이미지라고 했었죠. 근데 리피트 X라고 하면은 가로축으로만, Y로 하면은 세로축으로만. 자, 이 상태에서 노 리피트라고 하면은
반복 없음.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이미지가 시작되는 위치예요. 오른쪽 상단, 오른쪽 중앙, 오른쪽 하단. 뒤에서 조금 안 보이려나? 창 사이즈를 좀 작게 사이즈를 바꿔볼게요. 자, 오른쪽 하단에 있죠? 혹은 센터, 센터 하면 가운데 오는 거죠. 라이트, 탑 이렇게 하면 오른쪽 상단. 근데 여기서 리피트 X라고 걸면 왼쪽에서 시작하나 오른쪽에서 시작하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미지를 한쪽으로만 이걸 반복을 한 건데요. 이제 배경 색상하고 같이 쓰이면 색상을 먼저 쫙 깔고 그 위에 이미지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가 없으면 전체를 까만색으로만 칠하겠죠. 그 위에다가 빨강색에서 까만색으로 점점 변해가는 한 요 정도까지 오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싹 덮어버리면 전체적으로 빨강색에서 까만색으로 싹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을 지정을 합니다. 자, 이러한 속성들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때는 그냥 백그라운드라고 하고서 색상, 이미지, 각종 속성 값들을 띄어쓰기로 구별해서 한 번에 나열하시면 돼요. 2번 예제랑 1번 예제는 결과가 동일합니다. 한 번에 쓰는 게 부담되면 이렇게 세세하게 쓰셔도 됩니다. 세세하게 쓰는 게 귀찮으시면 그냥 백그라운드라고 하고서 얘네들을 다 띄어쓰기로 구별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좋아서 저는 이 방법을 더 즐겨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사이즈라고 하는 3번 예제인데요. 모든 div 태그가 쪼르륵 5개 있어요. id 값은 각각 다르게 했고요. 모든 div 태그한테 일단 테두리를 줬어요. div 태그 영역을 확인하려는 용도고요. 테두리 색상은 핑크색인데 투명도가 0.5예요. 반투명으로 줬어요. 자, 마진 상하 20, 좌우 5토. 그럼 좌우로는 가운데 정렬하고 상하로 20씩 밀어내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박스끼리 살짝 띄워놓은 거예요. 넓이 135, 글자 색깔은 화이트. 텍스트 섀도우 그냥 흰색으로만 주니까 좀 밋밋하길래 느낌이 밋밋하길래 까만색으로 그림자를 줘서 글자가 좀 부각되게 해놨고요. 글자 크기 25, 글자 가운데 정렬, 패딩탑 10픽셀. 패딩탑을 안 주니까 애들이 위에 붙더라고요. 위에서 살짝 밀었어요.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이걸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지금 박스보다 작으니까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박스의 넓이는 90%니까 브라우저 폭에 상관없이 항상 90%를 채우려고 될 겁니다. 자, 이제 박스 원한테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100% 100%.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로축에서 100%가 되게끔 늘리고 세로축에서도 100%가 되게끔 늘리거나 줄여요. 위에 거는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미지 폭보다 이미지가 원래 지금 이미지의 넓이가 요만한 건데 이 넓이를 가로축으로 100% 채우라고 했으니까 이미지가 늘어나 보이죠. 높이도 사실 이 박스 높이보다 크거든요. 근데 높이를 여기에 채우려고 해서 세로로는 이미지가 찌그러진 상태예요. 자, 이게 100%. 그 다음에 50픽셀 50픽셀 가로 50 세로 50이에요. 자, 박스 3에
50 픽셀 50. 그러면 배경 이미지가 가로 세로 50으로 표시되고 리피트 속성은 따로 안 줬으니까 타일로 이렇게 반복될 겁니다. 만약에 백그라운드 리피트를 노 리피트라고 주면은 딱 하나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눈여겨보실 건 사실 커버예요. 커버와 컨테인. 자, 커버라고 주면은 가로축을 일단 가득 채우고, 가로축 우선으로 채우고, 세로축으로는 비율에 맞게만 표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만한 이미지를 가로축이 맞을 때까지 확대시키면은 이만하게 표시되는 건데 높이는 훨씬 커진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박스에 맞게끔 보여주려고 하니까 위쪽에 일부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가운데로 맞춰주면은 이미지의 가운데와 박스의 중앙이 일치하게 돼요. 자, 지금 박스 넓이가 90%죠. 폭을 줄이면 이제 이미지가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확대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보통 이런 게 요즘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블로그 맨 위에 제목 들어가는 영역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컨테인은 높이 우선으로 맞추는 거예요. 커버는 넓이 우선. 컨테인은 높이를 우선적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가로 넓이는 비율에 맞게 축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커버를 더 많이 쓰는 추세예요, 요즘. 사이트 꾸밀 때. 자, 이게 백그라운드 사이즈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테이치먼트예요. 자, 요 예제는 아까 봤던 예제인데요. 화면상에 div 태그를 7개를 놓고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내용이 없으니까 애들은 높이가 다 없겠죠. 자, 페이지 전체 여백 없애고요. 섹션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곳에 높이를 다 640으로 줬어요. 여기 지금 화면상에 보이진 않지만 높이가 640인 div가 7개가 있는 상태예요. nth 차일드 똑같은 요소 중에 n번째 요소란 뜻이죠. 이 n은 짝수번째. 그러니까 요 div 태그들 중에 짝수번째만 배경 색상을 뭔가 줍니다. 그럼 짝수번째만 배경 색깔이 이렇게 회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7개 중에. 이렇게요. 점 섹션이라고 하면은 7개가 잡히잖아요. 거기에다 콜론하고서 nth child라고 하면은 이거 얘네들 중에 몇 번째 거라고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en이라고 하면은 짝수 번째 거를 의미해요. 만약에 3이라고 하면 세 번째 거를 뜻해요. 자, ODD는 홀수 번째입니다. 홀수 번째 거에는 각각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다고 전제했어요. 일단은 배경 이미지를 하나만 걸어볼까요? 홀수 번째 거에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URL 콜론하고서 img 폴더 안에 요 파일. 자, 이렇게 걸면은 배경 이미지가 전부 이렇게 똑같이 걸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스크롤 되면 다 움직이죠, 똑같이. 자, 근데 이미지가 박스의 왼쪽 상단부터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생긴 이미지인데 왼쪽 상단에 지금 맞춰져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가운데로 맞춥니다. 그럼 가운데의 박스의 중앙이랑
이미지의 가운데가 일치하게끔 바뀌는 거예요. 자, 이미지가 지금 요만한 건데 현재 보이는 거는 한 요 정도만 보여요.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로 줍니다. 커버는 이따만한 이미지에서 이미지의 가로 넓이를 박스의 폭에 맞게끔 축소시키고 높이는 비율에 맞게 하는 거라 그랬죠. 넓이 우선이 커버예요. 그래서 저장하면은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끔 바뀌어요. 넓이를 우선적으로 줄이고 위아래로는 비율에 맞게 축소시킨 거예요. 넓이가 늘어나면 커지고 좁혀지면 이렇게 이미지가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노 리피트, 반복하지 마라. 아직까지 스크롤에 같이 움직여요, 배경 이미지. 그쵸? 근데 픽시드라고 주면은 이제 얘가 스크롤대로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그 이미지 위에 박스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이거를 nth 차일드를 ODD가 아니라 1로 바꿀게요. 첫 번째 거에만. 첫 번째 거에만. 자, 지금 웹브라우저 위에 웹브라우저가 이만큼 있으면요. 여기에 div 태그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7개가 있어요. 총. 배경 이미지는 여기만 걸려있죠. 스크롤이 되는 동안 얘가 위로 올라가면 두 번째 박스가 이만큼 올라오면 원래 있던 첫 번째 박스는 이만큼 이동을 합니다. 스크롤이 되니까. 그쵸? 그러는 동안 배경 이미지가 화면에 보이는 요 영역에 대해서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스크롤이 더 돼서 첫 번째 박스가 아예 화면 밖으로 나가면은 그때부터 이미지가 아예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배경은 여기에만 걸려있지 다른 박스에는 안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배경 이미지가 계속 스크롤되고 배경 이미지가 아니라 첫 번째 박스가 스크롤돼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더 5픽셀 솔리드 레드 이렇게 한번 걸어봅시다. 자, 지금 빨간색 테두리가 졌죠. 이게 빨간색 박스는 스크롤해서 올라가잖아요. 이 빨간색 영역 안에서만 백그라운드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위에 있는 빨간 박스랑 밑에 있는 요 흰색 영역은 다른 박스죠. 여기에는 지금 배경이 안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배경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순서대로 그냥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근데 이거를 ODD, 홀수 번째 거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애도 배경 이미지가 똑같은 게 걸려 있으니까 요 빨간색 박스가 올라오는 동안 위에 이미지랑 이어지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화면이 전체적으로 뭐에 가려져 있는 느낌이 되는 거죠. 박스 여러 개를 교차하면서 전부 똑같은 배경을 걸면은 이렇게 뭔가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그럼 지금 하나, 둘, 홀수 번째 거에다 똑같은 배경 이미지를 건 거잖아요. 자, 이제 테두리 뺄게요. 근데 박스들한테 전부 홀수 번째 거만 골라서 배경 이미지를 서로 다르게 주면 화면이 스크롤 될 때마다 이렇게 화면이 뭔가 섹션이 바뀌는 느낌을 주는 거죠. 요게 요즘 웹페이지 만들 때 그래도 좀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게 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경 이미지 속성된 기본 이론들입니다. 일단 1교시 여기까지 실습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약간의 이론들이니까요. 2교시부터 나머지 것들 살펴봅시다. 자, 8시 개당 5분씩 20분 10분 쉬고 8시에 만납시다. 자, 시간이 됐네요. 넘어갈게요. 자, 요번 예제는요, 이미지를 제가 그린 거라 조금 유치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컨텐츠를 표시하는데, 지금 여기 표시되는 이 글자는 포토샵으로 직접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그린 로고예요, 일종의.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고 하는 로고도 이건 이미지로 만든 겁니다. 얘네들 코드를 확인을 해보면 백그라운드 이미지인데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안 들어있네. 자, 이게 지금 네이버 그 CSS 코드인데 여기서 이미지 파일 경로 나타내고 있는 걸 복사해서 보면은 지금 네이버 로고 자체가 이렇게 이미지로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미지 파일 안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다 들어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른 예제에서 소개할 거예요. 어쨌건 네이버의 로고가 이렇게 이미지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로고를 이미지로 박아버리면 저번에 말했던 대로 스크린 리더 같은 프로그램은 식별을 못해요. 그래서 스크린 리더를 위해서 저렇게 로고 같은 거를 이미지로 넣을 때는 글자를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화면에 출력이 안 되게요. 그래야 스크린 리더가 이걸 읽어가니까요. 자, 요 예제도 그런 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얘를 찍었을 때 글자는 숨어 있어요. 근데 화면에 노출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미지 파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요 이미지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디자인을 위해서는 텍스트도 포토샵으로 작성하는 게 더 이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웹 접근성에 위배된다고요. 그래서 스크린 리더를 위해서 텍스트를 이렇게 숨겨 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페이지 안에요 텍스트를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체 여백 없앴고요. 이 서브 타이틀이라는 div의 넓이를 오토로 잡고 높이를 160으로 잡았는데 이 160이 어떤 거냐면은 이 이미지의 높이 값에 맞춘 거예요. 표시하려는 이미지의 높이 값에. 그리고 요거랑 별도로 지금 배경에 하늘색이 그려져 있죠. 이 하늘색에서 흰색으로 점점 변하는 백그라운드 색깔로 쭉 칠해놨어요. 그래서 이 서브 타이틀에 높이를 160으로 놓고 아까 그 그라데이션 적용되어 있는 배경 이미지를 일단 쭉 깔아요. 가로축으로 반복하니까 하늘색으로 채워지겠죠. 사실 지금 여기 백그라운드로 그라디언트 표현할 때 작은 이미지를 하나 놓고 가로축으로 반복하게끔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도 잘 안 해요. 사실은 최신 CSS는 배경 색상도 그라디언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라디언트 표현하려면 무조건 포토샵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포토샵을 안 써요.
CSS의 발전 방향은 명확해요. 어떻게든 포토샵을 덜 쓰자예요. 그게 이제 포토샵, 요즘 포토샵 수업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예전에는 포토샵 수업이라 그러면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는 방법 위주로 가르쳤는데, 요즘은 그걸 CSS가 다 커버하다 보니까 포토샵의 수업 자체가 실사 이미지를 보정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쓰이는 기술이 그쪽으로 이제 그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웹페이지를 직접 디자인하는 건 요즘 포토샵은 잘 안 해요. 아무튼 자, 그 안에 H2 태그고요. 사이즈는 딱 요 이미지에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 오토라고 해서 가운데 정렬시켰어요. 자, 요만한 건데 지금 글자가 더 많으니까 삐져나가 있을 거예요. 배경 이미지를 깝니다. 이렇게요. 배경이니까 글자 뒤에 깔리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텍스트 인덴트라는 속성 기억해요? 들여쓰기를 설정하는 속성이요. 첫 줄에 들여쓰기. 30픽셀만큼 들여쓰기가 되는데, 위치 관련 속성은 음수값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주면은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조금 더 줄까요? 나가고. 더 줄까요? 글자가 밖으로 삐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내어쓰기니까. 그럼 마이너스 10,000픽셀 정도 주면. 아직까지 이마만큼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PC는 없어요. 이렇게 주면은 글자를 화면 밖에 안드로메다로 던져버려요. 화면상에 글자는 없어졌죠? 배경은 남았죠. 그렇다고 해서 소스에서 텍스트는 안 넣나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웹 접근성을 확보하는 거죠. 모든 내용을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사이트의 로고 정도는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박스가 요만하게 되어 있는데 글자가 화면 밖에 한 여기쯤에 던져져 있는 거죠. 삐져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아무런 티가 안 나는데,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글자가 이렇게 삐져나가면 이만큼의 글자가 있습니다 라고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없앨까 했더니, 벗어난 부분을 잘라버리는 속성, 오버플로우 히든이 있었죠. 얘를 주면은 파이어폭스에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분명히 다 예전에 배웠던 속성들인데, 얘네들이 결합이 되면서 전혀 생뚱맞는 결과를 가져와요. CSS가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은 좀 재미가 없고 뒷부분에서 조합하면서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자, 지금 본 게 여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비밀이에요. 자, 이번엔 리스트 메뉴입니다. 네, 요런 건데요. 이유를 막론하고 메뉴는 무조건 목록 정의 태그입니다. 목록 정의 태그 안에서 목록 하나를 온전하게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메뉴는 무조건 목록 정의, 그 안에 무조건 링크부터 시작을 해요. A 태그. 이 안에서 뭔가 영역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면 스판 태그를 여러 개 놔서 영역을 나누겠지만, 일단 UL 안에 LI까지는 한 세트니까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고, LI 안에 다짜고짜 A부터 집어넣는 건 공식처럼 생각하세요. 자, 이걸 이제 꾸미기 시작을 할 건데, 여백 없애고 목록 정의 땡땡이들 없앨게요. 따닥따닥 붙죠? 자, div 태그로 하나 감싸놨는데요. div 태그에 배경 이미지를 깔 거예요. 배경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각 메뉴의 배경을 얇게 잘라 놓은 겁니다. 이거를 가로축으로 지금 반복을 시킬 거예요. 높이 자체가 이 배경 이미지에 똑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뭐 리피트 Y라고 해봐야 반복될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러면 배경이 이렇게 4개가 흩어지죠. 지금 div 태그에 대해서만 이렇게 박스 사이즈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ul 태그 자체는 여기까지 요게 다예요 지금. 그쵸? 이제 ul 태그를 부모한테 맞게 사이즈를 늘려줄 거예요. 자, ul 태그한테 배경 이미지를 하나 더 넣을 겁니다. 태그가 이렇게 중첩됐을 때 얘한테 배경 깔고 얘한테 배경 깔고 얘한테 배경 깔면 마치 포토샵 레이어 겹치는 것 같이 돼요. 자, 여기에 그 덧댈 이미지는 지금 배경 깔았죠? 이 위에다가 이걸 덧댈 거예요. 그러면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덧대졌죠? 하지만 여전히 li 태그의 사이즈는 건드리질 않았기 때문에 li 태그, ul만 지금 이따만하게 커진 거고 li 태그들은 그 안에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이제 이 li 태그 4개의 크기를 이 한 줄 높이만큼 늘려줄 겁니다. 수치값은 제가 미리 측정을 해놨어요. li 태그 하나의 높이를 46픽셀로 잡아줘요. 그러면 위로 퍼져 이렇게 높이가 커지니까요. 거기에 배경을 또 깔아요. 반복 없이 오른쪽 세로축의 중앙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거를 각각의 li 태그 오른쪽에 박아버리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화살표가 되죠. 배경 이미지를 쓰면 좋은 게 폭이 늘고 줄어도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링크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사이즈 줘요. 그러면 요 사이즈 안에서 다 클릭할 수 있게 되죠. 커서 포인터는 마우스 올렸을 때 그 마우스의 커서 모양을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바꿔주는 건데 이거 왜 했냐면은 이게 안 먹는 브라우저가 종종 있었어요. 커서 모양이 안 바뀌는 브라우저가 조금 있었어요. 자, 그럼 클릭할 영역 잡혔죠? 그리고 배경으로 이미 메뉴 항목은 다 표시했죠. 그럼 이 텍스트는 필요 없겠네요. 그래서 텍스트를 던집니다. 텍스트 인덴트 -1 오버플로우 히드는 생략했어요. 그러면 그림만으로 메뉴가 만들어지죠. 메인 메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로 넣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예 텍스트 자체로 텍스트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모바일처럼 제한적인 메뉴에서는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페이지의 개발 방식을 보면은 HTML 태그를 중첩한 다음에 각각의 태그에다가 백그라운드를 걸어서 레이어 효과를 의도했다고요. 이거는 조금 옛날 방식이고요. 다음 예제. 똑같은 결과인데 얘는 태그가 좀 더 심플해요. nav 태그라고 해서 여기는 메뉴 영역이다. 내비게이션 줄여서 nav예요. 메뉴를 감싸는 태그를 nav라고 넣고 클릭할 링크만 놨어요. 자, 일단 모든 여백 없애고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 nav 태그에다가요. nav 아이디가 내비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아까 깔았던 그 배경을 깔아요. 반복 없이. 사이즈 아직 안 잡아줬으니까 요만하게 나와요. 아, 이거를 먼저 놓으면 안 되겠다. 자, 이 안에 있는 링크한테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사이즈 주고 텍스트를 밖으로 던졌습니다. 요 링크 4개를 그 메뉴 영역에 맞게 사이징을 했어요. 그럼 글자는 지금 밖으로 던졌으니까 안 보이겠죠. 이렇게 있는 건데 글자를 밖으로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nav 태그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먼저 깔아요. 이 위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또 덧댈 거죠.
자, 백그라운드 관련 속성을요, 콤마로 나열하면, 콤마 찍고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백그라운드가 진짜 레이어를 만들어요. 얘가 맨 밑에, 그 다음이 위에요. 그 위에 이미지 덧대고 또 위에다 또 넣어요. 그러면 그 위에 이미지를 또 덧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포토샵 레이어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맨 밑에 깔고 그 위에다 이거를 얹고 그 위에다 이걸 얹는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간결하죠. 백그라운드 속성에서 배경 이미지 관련 속성을 콤마로 구별해서 여러 장을 대시하면 얘가 맨 밑에, 그리고 가장 처음 명시된 게 가장 위에, 가장 처음에 명시된 항목이 가장 위에, 가장 마지막에 명시된 항목이 가장 아래층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 방향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얘가 제일 앞에, 얘가 제일 뒤입니다. 그리고 레이어의 각각의 고정된 위치를 정해줄 수 있으니까 해상도에 따라서 레이어의 위치가 고정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일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반복시킨 거고, 얘는 가운데 거는 반복 없이 왼쪽 상단에 고정. 왼쪽.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상단 고정인데, 여기 고정인데 리피트 Y니까 Y축으로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포토샵의 레이어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포토샵 공부해서 웹디자인 같은 거에 반영을 하면 이런 실사 이미지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직접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요게 한 장이야. 근데 이런 로고라든지 조그만 로고라든지 이런 아이콘 이미지, 이런 것들도 그냥 포토샵 단계에서 생각하면은 그냥 요거 자체가 독립된 이미지 하나거든요. 근데 아까 네이버 만든 걸 봤더니 이미지를 이렇게 한 판에다가 갖다 붙여놨다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되게 많이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 관련된 이미지 여기 다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웹사이트의 실사를 제외한 아이콘이나 버튼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한 판에다가 다 때려 박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화면에 박스 3개를 놨고요. 각각의 박스 영역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적당히 사이징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스 3개를 놨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아까 봤었던 요 이미지를 전부 똑같이 걸게요. 모든 div의 이미지 걸었고 반복 없습니다.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다 걸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박스2하고 박스3한테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줄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백그라운드 포지션 레프트, 센터 뭐 이렇게 들어갔죠? 이게 픽셀 값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지정된 박스의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주어진 픽셀만큼 이동을 해서 표시가 됩니다.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50이라 그러면 이미지가 여기부터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값을 주면, 위치는 마이너스 값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얘네가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배경이니까 지가 아무리 밖으로 삐져나가려 그래도 화면상에서는 이 박스 영역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렇게. 실제로 이미지는 여기 어딘가에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건 박스 안에만 보인다고요. 자, 제가 포토샵을 켜볼게요.
여기 포토샵이 정품이 아니네. 에이씨, 포토샵이 정품이 아니다. 어쩌지? 자, 제가 위에다 이미지를 하나 놨고요. 얘가 저 기능이 없을 텐데. 레이어 기능이 없을 텐데 얘는. 자, 박스가 이만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div 태그가 요만한 거예요. 그리고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맞춰지는 것처럼 왼쪽 상단에. 여기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바깥으로 옮기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바깥으로 옮기면 이미지가 보이는 영역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지가 밖으로 나가면 보이는 게 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옮기면 전체 이미지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여주는 게 가능해요. 다음 예제 봅시다. 자, 뭐 이렇게 아이콘 목록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아이콘 목록이 있을 때, 보통은 이렇게 개별적인 아이콘 이미지를 쓸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요 예제는 이걸 쓴 거예요. 자, 요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div 태그를 만드는데 div 태그의 사이즈를 아이콘 하나 사이즈에 딱 맞게 그립니다. 그러면은 배경 이미지가 지금 전화기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옮겨요. 아이콘 하나 사이즈만큼. 그럼 이렇게 보이겠죠. 또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네이버 이미지를 놓고 보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V 라이브라고 하는 요걸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V 라이브의 사이즈가 요만하잖아요. div 태그를 처음에 그만하게 만들고 얘를 배경 이미지로 까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가 보이겠죠. 그럼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위치를 마이너스 값을 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픽셀인지 재요. 포토샵에서 셀렉트 툴 사용해서 드래그 하면은 그 픽셀 크기 알 수 있어요. 인포 창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재요. 그래서 요 거리만큼을 마이너스 값으로 빼면은 이 V라이브라는 위치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커다란 한판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자르는 거를 클립이라고 하거든요. 클리핑. 그래서 이걸 이미지 클리핑이라고 해요.
자, 목록 정의가 들어가면은 그 안에 링크는 무조건 박아놓고 영역을 나누고 싶으면 스판으로 나누는 게 정석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CSS로 기본 여백 다 없애고요. 기본 여백 다 없애고 목록 정의 태그의 하나의 넓이를 25%로 줍니다. 높이는 아이콘 버튼 하나의 높이 96픽셀 줬고 96픽셀 줬고 커서 포인터. 그러면 요 안에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옮겨지겠죠? 자, 플로트 레프트 줬어요. 플로트 레프트를 주면 얘네가 전부 왼쪽으로 몰겠죠. 왼쪽에 고정돼서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옮겨질 거예요. 다른 방법은 UL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요 텍스트 A 하나에 디스플레이 블록 사이즈. 사이즈는 이제 아이콘 버튼 하나 정도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진 오토. li 태그의 넓이가 개당 25%니까 li 태그가 이 정도 넓이를 가질 거고요. a 태그는 그 안에서 넓이가 75픽셀이니까 75픽셀 정도의 가운데로 와 있을 겁니다. 마진 오토 줬으니까요. 자, 상단의 여백 15, 아래쪽에 상단의 여백 15 줘서 조금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글자 색깔, 밑줄 빼기 이런 것들을 맞춰놨어요. 자, 그 안에 아이콘이라는 요 스판 태그는 사이즈를 아이콘 하나만큼 잡습니다. 여기 스판 태그가 지금 가로 56에 세로 56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배경 이미지를 아까 보여줬던 그 아이콘 이미지로 걸어요. 일단 반복이 없으니까 다 똑같은 이미지로 나올 거고, 요거를 적용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스판 태그의 넓이가 56에 56이니까 다 이만큼씩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거기서 막 가운데 정렬시키고, 텍스트는 디스플레이 블록 위드스 오토, 그 다음에 텍스트 가운데 정렬. 상단 여백 5픽셀에서 너무 붙어 있으니까 살짝 떨어뜨려 놨어요. 자, 첫 번째 아이콘은 포지션을 0, 0 움직이지 않겠죠? 이대로 나오겠죠? 자, 두 번째 거를 마이너스 30만큼만 옮길게요. 일단 그럼 얘가 마이너스 30만큼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밖으로 나간 만큼. 이게 딱 아이콘 하나 사이즈만큼만 옮긴다면 다음 아이콘이 보일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계산 잘해서 넣으면은 얘네가 다 바뀌는 거죠. 마지막 것까지. 이런 원리로 실무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따위 짓을 왜 하느냐? 자, 메모장이고요. 혹시 이미지 파일 PNG건 JPG건 실수로 메모장으로 열어봤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픽인데 당연히 못 읽는 건 당연하겠죠? 메모장 또 열고 다른 이미지 열어볼게요. 그쵸? 자, 최대화. 얘도 최대화. 자, 첫 번째 파일, 두 번째 파일, 첫 번째 파일, 두 번째 파일. 그래픽 데이터는 밑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거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는 글자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죠. 그쵸? 칠파. 자, 어떤 파일이 있으면 그래픽 파일이라고 합시다.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파일에 원래 데이터가 있고요, 실제 그래픽을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소개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설명하는 데이터. 이 설명하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의 실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개요 역할을 하는 데이터를 헤더 혹은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메타라는 말이 붙으면요, 본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본체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을 메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얘기 쓰잖아요.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세계예요. 자, 어쨌건 이 이미지에 붙어 있는 메타데이터가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그 디지털 카메라 같은 DSLR 같은 걸로 사진 찍으면 혹시 그런 정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진은 언제 찍었고 어떤 기종으로 찍었고 그런 정보가 나와요. 여기에도 그 정보가 있나? 잠깐만요. 이건 지운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이렇게 여기 있네요. 사진을 열었을 때 딱 열면은 어떤 기종으로 찍었고 언제 찍었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설정값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이런 거 나옵니다. 이걸 이제 엑시프 정보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메타데이터예요. 근데 웹상에서 그래픽 정보를 보여주는데 이런 정보는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정보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이 포토샵에서 파일 메뉴에서 저장할 때 보면은 레거시 메뉴 밑에 세이브 포 웹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웹에서는 빨리빨리 로딩되는 게 중요하니까 용량이 적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세이브 포 웹이라는 메뉴로 이미지를 저장하면 이런 불필요한 정보를 날려요. 그러면 그만큼 용량이 줄어요. 포토샵 쓰시는 분들은 웹용으로 저장할 때 꼭 세이브 포 웹으로 하세요. 자, 이미지를 메모장으로 열었을 때 이것도 지금 세이브 포 웹으로 저장을 한 건데 다 날려도 못 날리는 정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지의 해상도 정보예요. 가로 얼마, 세로 얼마, 가로, 세로 사이즈는 알고 있어야 그 그래픽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 사용된 팔레트 정보예요. 몇 가지 색상이 쓰였다. 그런 정보들. 마지막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작 툴 정보는 못 날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도비 포토샵 CS6로 만들었대요. 아, 되게 옛날 거다. 지금 2023이 나온 시점에서 CS6이면 언제 거야? 저작 툴 정보는 못 날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웹사이트를 작업할 때 포토샵을 썼어. 근데 그 포토샵이 정품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포토샵 정품이 아닌 걸로 쓰는 방법은 가능하긴 하죠. 어도비가 그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서 거기서 이미지 아무거나 다운받은 다음에 그걸 딱 저렇게 메모장으로 열어서 우리 거 썼네? 자기네 고객 리스트장 대조해봐. 없어. 그럼 바로 때리는 거지. 특히 이쪽을 업으로 하실 분들은 포토샵 비정품 쓰시는 거 진짜 조심하세요. 내가 정품 쓰란 얘기까지는 내가 못하겠지만 비정품 썼다가 이제 독박 쓰는 수가 분명히 있으니까. 다행히 요즘은 포토샵이 월 구독제로 바뀌어서 한 달에 10,000얼마인가 20,000얼마 가면 전 제품 다 구독되더라고요. 녹화 잠깐 멈추고, 자, 다시 넘어가세요. 녹화 다시 켰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대로 저 헤더 정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파일에서 어느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지 처음에 2개 열었죠. 2개를 메모장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글자 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서로 달라도 헤더 정보의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메타 정보 크기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있어서 위에 헤더의 크기가 5라고 치고
그래픽의 크기가 45라고 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또 다른 이미지가 있는데 얘는 좀 큰 거라고 칩시다. 그래픽의 크기가 65라고 쳐도 위에 헤더는 거의 비슷해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자,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45하고 5라고 다 충칠게요. 자, 5, 45, 5, 45, 5, 45 이렇게 해서 8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미지 파일 하나당 용량이 50이니까 8개면은 토탈 400이죠. 근데 이거를 아까처럼 포토샵으로 그림 하나에다 겹쳐요. 그러면 그래픽의 용량은 45 곱하기 8이 돼요. 8개를 포토샵 한 판에다 붙이면. 그러면은 메타데이터의 용량은 일정하다 그랬죠. 거의 5가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미지 크기는 365인가? 합쳐지는 이미지의 수만큼 메타의 사이즈가 빠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용량이 줄어들어요. 웹에서 파일의 용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페이지 로딩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잘한 파일 여러 개를 다운받는 것보다 큰 거 하나 다운받는 게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미지를 한 판에 합치는 게 페이지의 로딩 속도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조금 귀찮을지 모르지만 최적의 성능을 위해서 저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클리핑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아이콘 리스트까지 얘기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서브 타이틀 5번 예제 하시고요. 6번 예제랑 7번 예제는 결과가 똑같은데 7번 예제가 좀 더 최신이니까 6번 건너뛰고 7번 하시고요. 그리고 8번은 원리만 설명한 거지 실제 응용은 9번이니까 요번 교시는 5번, 7번, 9번만 실습하세요. 그래서 9시까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만납시다. 자, 시간 됐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요번 예제는 그라디언트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의 배경 색깔을 그라디언트로 주는 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 코드를 제가 제시하긴 했는데, 네, 코드를 제시하긴 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요. 일단 박스를 사이즈에 맞게만 남겨놓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 없냐고 했냐면은 그라디언트 속성이요. 아직 브라우저들 간의 통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브라우저마다 코드 작성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코드 작성 제가 안 해요. 자, 예전에 그 CSS3의 작성을 도와줄 수 있는 익스텐션을 크롬 브라우저에 같이 깐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얘를 열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이제 대부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요것도 색상값 변환하는 코드, 뭐 색상을 내가 만들어 F00F 이렇게 만든 다음에 투명도를 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투명도 색상 코드가 이렇게 RGBA로 바뀝니다. 요 화면은 확대 축소가 안 돼요. 지금 요 화면은 박스 모델, 요건 다음 단원이고, 여기 보면 그라디언트라고 있어요. 그라디언트 첫 번째 색상, 두 번째 색상 이렇게 지정해 놓고 색깔의 스탑을 이렇게 슬슬 바꾸면 그라디언트가 바뀝니다.
보이죠? 자, 선형이 아니라 내가 그 각도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앵글을 돌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돌리면 여기 밑에서 코드가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통째로 복사해서 CSS에서 선택자 안에 속성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MOZ 리니어 그라디언트, 이거는 파이어폭스 3.6 이상, 웹킷 그라디언트, 웹킷 들어가면 걔네는 크롬용이에요. 웹킷 리니어 그라디언트, 크롬 10 이상, 뭐 사파리 5점대 이상, 5 리니어 그라, 이건 오페라라고 하는 브라우저인데 얘는 잘 안 쓰니까 빼도 되겠네. MS 붙은 거는 익스플로러용이에요. 이것도 빼도 되고요. 얘는 익스플로러 옛날 버전. 이런 것도 빼고. W3C는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그냥 표준만 넣어도 지원이 되는 게 맞는데, 여기 색깔 나왔죠? 근데 예전 브라우저들에 대한 코드를 남겨놔야 될 때가 종종 있어요. 브라우저 버전별로 속성이, 기술이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브라우저에 코드 이름이 붙어요. 뭐 이게 아니고 요거 표준만 남겨놓는다고 하더라도 요즘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은 지원이 될 텐데, 이것만 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이걸 직접 코딩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그 레이디얼이라고 하는 건 원형 그라디언트예요. 자, X 포지션, Y 포지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면은 이렇게 점점 퍼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밑에 여기도 코드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 코드 복사해서 여기다 툭 하고 집어넣으면, 네, 이런 식의 그라디언트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그라디언트 색상 스텝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애드 스탑 누르시면 색상 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스텝을 또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여러가지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죠? 스트리피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상이 지그재그로 들어가는 이런 거네요.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코드 복사해서 이번에는 바디에다 넣어볼게요. 자, 밑에 주석들 보면은 이제 옛날 브라우저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W3C라고 되는 게 표준이에요. 웬만해서는 이 표준만 남겨놓고 딴 거 버려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 코드는 제가 수업 코드에 이렇게 제시해 드리긴 했지만, 여기서도 파이어폭스용 웹킷이라고 하는 게 크롬하고 애플 사파리예요. 브라우저 버전별로 코드를 따로 제시했는데, 이거 보지 마시고 그냥 툴 사용법을 익히세요. 그라디언트 코드는 굳이 직접 구사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게 이제 타이틀바, 아까 했었던 메뉴바하고 위에 타이틀바인데, 그라디언트를 잘 쓰면은 이렇게 약간 입체감 있게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코드 보면은 여기 타이틀바, 자, 그 청록에서 약간 진한 색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바뀌게끔 한 거예요. 위에서 시작해서 요 색상이 8% 위치, 요 색상은 74% 위치에서 시작하게끔 하고, 포지션 픽시드, 전에 이거 배경 색깔 까만색으로 해갖고 한번 해봤죠. 타이틀바 만드는 건 스크롤 움직여도 고정되어 있던 거 있잖아요. 그 안에 텍스트는 폰트 지정하고 텍스트 섀도우 준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요. 헬베티카라고 하는 폰트는 사실 윈도우에서는 없어요. 이거는 맥 전용 폰트예요.
그 다음에 메뉴 영역, 백그라운드 이미지 아까 했었던 코드 사용해서 이렇게 세계층으로 넣은 거고, 링크 설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슬슬 꾸며봤는데 요 예제는 굳이 실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해서 이 백그라운드 색상을 그라디언트로 만들어서 직접 적용해 보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 한 10분 시간 드리면 충분히 연습해 볼 수 있겠죠?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17단원 CSS 효과 몇 가지 좀 전달하기 위해서 자료 좀 준비할게요.